연내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것도 그냥 하겠다가 아니라 보고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에 있던 부양책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통화정책이라는 이름이 재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주식은 넓게 하는 것보다 깊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지금 직선월 미팅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네. 이후에 이제 어떤 스피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시장은 폭등으로 화답을 했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불안감은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좀 제거됐어. 금리 인상은 적어도 1년 이내에는 오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안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되는 것인지 일단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1년 안에 금리 인상을 안 한다라는 표현은 맞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파월 의장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몇 가지를 꼽아보면 첫 번째는 현재 올해 안에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테이퍼링, 즉 현재 돈을 찍어내는 매월 1,200억 달러어치 찍어내는 돈을 조금씩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하고 금리 인상은 별개 문제다. 쉽게 얘기하면 두 개를 하는 기준이 다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테이퍼링의 기준이 더 낮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금리 인상의 기준은 더 엄격하고 강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시장에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야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금리 인상까지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한 두려움도 일정 부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는 긴축이 훨씬 더 빨라질 거란 우려가 더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테이퍼링 한다고 해서 꼭 긴축을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건 훨씬 더 높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얘기로 하면 훨씬 더 높은 물가, 훨씬 더 고용이 좋아질 때 한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분리했다라는 점에서 사실 시장을 안도한 것 같고 뭐 내년에 생각보다 진짜 고용이 많이 늘어나고 대단해진다면 내년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정말 그 높은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때 한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되게 환호한 게 그 기준이 내년에 충족될 가능성을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연내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것도 그냥 하겠다가 아니라 보고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델타 변이로 인해서 각 기업들에 대한 그 종업원들의 기업으로 복귀하는 게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이게 원활치 않다라면 올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이게 원활하면 내 기준에 충족되면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니까 이건 되게 좋은 거죠.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생각보다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돈도 빨아들이면 그렇죠? 자, 경기도 안 좋은데 부양책도 걷어들이면 제일 최악의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소한 연준이 얘기한 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가 여전히 그 상태로 좋으면 모르겠지만 이게 아니라면 나도 생각을 바꿀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그 얼마 전까지 미국 시장도 잠깐 흔들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피크아웃 논란이잖아요. 네. 미국 경기 지금은 좋으나 점점 안 네.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어떤 그 시금석으로 봤던 것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네, 네. 자꾸 떨어지는 거. 그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봤었던 건데 네. 이 부분은 그러면 이제 좀 의문이 다 해소가 된 걸로 봐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미국도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던 게 일단 당연히 이제 그 경기가 좋아지고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보조금 정책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죠? 실업급여 외에도 플러스 알파를 주는 보조금 정책, 흔히 얘기하는 경기부양책이 있었었고요. 여기에 이제 그동안 1,200억 달러에 대한 돈을 계속 찍어줬었던 것, 즉 통화정책의 힘이 굉장히 강했었고 보조금 정책이 있었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일정 부분 완화되고 나니까 9월 6일부터는 보조금 정책도 이제 없어지고 그렇죠? 그럼 지금 직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고용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직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되게 두려워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경기 둔화가 이제 일정 부분 있는 건 맞는 거고 그 경기 둔화가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정책 공백기에 생긴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큰 그림을 보려보시면 지금 시장은 기존에 있었던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수혜로 가는 과정에 있는 거고 네. 또 통화정책에서 지금 재정정책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에 있던 부양책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통화정책이라는 이름이 재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경기가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책은 지속이 된다. 다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재정정책이 아직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죠. 그러니까 요 시간만큼, 요 벌어진 시간만큼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정책 공백기가 생기다 보니까 그 공백기에 경기 둔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비스업 중심으로 좋아지고 또 거기에 통화정책에 이어서 재정정책이 바통을 이어받게 되면
경기 둔화가 상당히 일시적이다라는 걸 뭐 뒤에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미국 시장의 조정도 제한적일 수 있고 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도 여전히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013년도 그때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있고 네. 14년도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때 이제 시장이 잠깐 흔들렸지만 뭐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은. 네. 그러한 사례를 보면서 이번에 테이퍼링이 된다 해도 일시적인 조정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올해 만약에 벌어진다 해도.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미 그 뉴스로서의 그 가치를 소멸했기 때문에 악재는 더 이상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2013년 같은 발작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는 뭐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해도 시장에서 뭐 그렇게 반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당 부분 최근에 국내외 시장도 그렇고 조정을 통해서 테이퍼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상당 부분 반영했다라고 보여지지만 여전히 변동성 변수로서의 역할은 해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게 지표에 대한 민감성이 커질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테이퍼링을 할 때 이제 테이퍼링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진 것까진 좋았는데 하나가 더 남아 있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조금 더 돈을 줄이는 거를 강하게 할 거냐, 약하게 할 거냐, 또 시기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변동성이 한 번 정도 더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변동성을 일으키는 가장 큰 주체는 역시 고용 지표겠죠. 그래서 매달 나오는 고용 지표가 나올 때마다 위든 아래든 시장의 변동성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한 번 있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테이퍼링 할 때도 어떤 식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시장의 반영이 한 번 정도 있지만 이 반영은 이미 테이퍼링 한다는 걸 다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은 2013년 같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많이 팔았잖아요. 네네. 또 신흥국가에서도 많이 팔았는데 재미있는 건 한국 시장을 비롯해서 신흥국에는 채권을 하나도 팔지 않았어요. 2013년에 채권도 다 팔고 나갔거든요. 네. 이거는 신흥국에 대해서 현재 생각처럼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2013년과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피마라고 불리는 연준에서 혹시 신흥국들이 문제가 생길 때 외환을 차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조 장치, 안전 장치도 마련했다는 점도 이런 어떤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안심이 되는데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전 세계 시장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기대할 수는 있는데 근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그렇게 급락한 이후에 바로 이제 반등을 했지만 미국 증시는 한국 증시는 좀 많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더 오랜 기간 동안 하향으로 갔고 이러한 사례를 봤을 때 이번에도 미국은 괜찮지만 한국 시장은 많이 안 좋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사실 그 테이퍼링으로 일어난 부정적인 부분들이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만큼 그렇게 작용을 해서 시장을 끌어내릴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많이 내리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사실 뭐 회복도 느릴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2013년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중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었는데 지금 뭐 그 정도까지 아니다라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아시다시피 또 2013년에는 일단 테이퍼링이라는 게 있고 나서 그 뒤에 경기를 이끌 만한 요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정정책이라는 미국의 좋은 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선진국들의 경기 모멘텀이 유지가 되면 우리 수출이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은 매우 낮거든요. 그런 여러 점들을 감안을 하면 이번에는 신흥국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분명히 선진국보다는 더 하겠지만 그 영향이 생각보다 제한적일 거기 때문에 많이 안 빠지는데 사실 뭐 회복도 느릴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되게 어려운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그때와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많이 다르다. 다릅니다. 예. 영향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영향이 2013년까지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면 하나겠죠. 연준이 실수를 한다라면. 이건 누가 봐도 신흥국 경기가 앞으로도 확실히 더 경기가 둔화될 것 같은데 그 기저에는 중국 경기가 예상보다 안 좋아진다거나 미국 경기도 델타 변이 때문에 생각보다 더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테이퍼링 한다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네. 그런 게 아니라 뭐 조건을 달았으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경기가 온전히 좋아지는 스텝을 밟고 있다라면 거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기대감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이제 연준의 역할은 거의 끝났고 앞으로는 이제 재무부의 역할, 옐런의 입에 달려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테이퍼링을 한다 해도 뭐 1조 달러 외에 또 3조 5천억 달러의 또 재정 부양책이 기다리고 네, 있잖아요. 네, 네.
역시 다른 의미의 유동성이 공급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 갖는 분도 있거든요. 저도 거기에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데 여기엔 좀 약간의 명암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1조 달러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있고 그 뒤에 이을 3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부양책이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 3조 5천억 달러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금 조달 방법이 절반은 증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증세가 어디를 향할 거냐? 지금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결국 부자들이라든가 그치, 또 기업.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기업들한테 향할 텐데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때는 부양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이득의 폭이 굉장히 큰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 이슈가 이제 발생하는 거잖아요. 세금만큼 이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미국을 한번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9월, 10월 정도 시장은 미국 시장은 의외로 굉장히 강한 시장이라기보다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은 올라가고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다소 좀 쉬어가고 이러면서 조금 미국 시장은 더 강한 흐름이다라기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피해가 국내 기업가까지 올 것 같지는 않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그 9월 이후부터는 미국보다 한국 시장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흐름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공약 가운데도 법인세 인상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어떤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뭐 확정된 건 없는데 현재 3조 5천억 달러 중에서 1.75달러에 대한 재원을 사실 법인세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 증세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화당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든의 정책대로 될지 여부는 분명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확정이 되는 건 분명해 보이지만 바이든이 생각했던 수준보다는 조금 낮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화당하고 이견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또 돼야 또 예산과 관련한 뭐 이런 그죠? 부채한도 협력을 늘려주고 얻을 그럴 수 거니까. 네.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 시장의 어떤 주도주는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겠네요. 이제까지 플랫폼 기업이라든가 이런 사실 이 코로나 이후 그 독점의 힘이 최고조로 네. 발휘가 돼가지고 네. 수익이 엄청 커졌잖아요. 이제 갑자기 그 중소형주들은 이익이 네네, 줄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나왔던 공약 중에도 있던 뭐 플랫폼 반독점 규제라든가 이러저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뭐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이런 쪽은 좀 쉬어갈 수가 있고 그렇다면 새롭게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교체가 된다면 주도가 어디라고 보세요? 우선은 뭐 누가 보더라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플랫폼 기업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규제를 시작을 했죠. 그렇죠. 중국부터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구글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법을 하나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죠? 결제와 관련한 법들. 그렇죠. 뭐 이앱 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만의 문제일 거냐? 전 세계 각국이 이제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 여기서 이제 오해하실 부분들이 있는 게 그러면 플랫폼 기업들이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플랫폼 기업들이 지향하는 가장 큰 지향점은 독점화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금을 먹이는 것과 독점은 다른 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는 독점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이 플랫폼 기업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독점의 구조를 깨치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들 독점했으니까 기업 분할하고 독점 앞으로 못하게 하겠어라고 하면 문제가 될 거고요. 그건 정말 이 기업들에 대해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고 그런 독점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나오는 이런 장애물들은 쉬어갈 수 있는 건 분명해 보여요. 그렇죠?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러나 독점적 구조가 유지되면 향후에 더 확장할 수 있는 기대는 여전해지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여기서 중요한 건 재정정책인데 재정정책과 관련해서 통화정책과 다른 건 뭐냐면 통화정책은 돈을 시장에 뿌려주는 거기 때문에 웬만한 자산이 다 오르지만 그렇죠. 재정정책은 정조준하는 겁니다. 이쪽에다가 돈을 내가 심어주고 이 사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많은 투자자분들은 지금 1조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도 3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그 추가 부양책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어느 분야에 뭐가 들어가는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직 이게 확정이 안 됐어요. 그렇죠. 조율 중이라 이게 확정이 돼서 나오면 그 관련 업종과 관련된 기업들 중심으로 단기간적으로는 주도 기업들이 바뀔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또 미국 중심으로 움직일 거니까 그 미국
관련해서 또 수혜를 보는 국내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관련 공장이 있거나 이번에 밸류체인에 그렇습니다. 들어간 2차 전지 예. 같은.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뭐 미국 같은 경우서 뭐 전력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을 좀 면밀히 찾아서 보시면 이 재정 정책에 대한 수혜를 국내 시장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세계적인 흐름이 어쨌든 독점에 대한 규제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게 한국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워낙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사신 주식인데 일각에서는 사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사업 확장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참 되게 뜨거운 감자인 문제인데 글로벌 기업에 비해서 아직 국내 기업의 성장은 다 크진 않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미국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 우리보다 먼저 플랫폼 기업들이 발전하기 시작을 했고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발전이 완성된 상황에서 지금 규제를 시작한 건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성장세에 처음에 있다는 점에서 여기서 그 관련해서 브레이크를 걸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플랫폼 기업들이 커가면서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업하는 분들이라든가 그걸로 인해서 사업에 대한 위태를 받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쁠 게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더 싸게 살 수 있고 더 편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이 기업들이 어떤 기업에 대해서 예전에는 경쟁을 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을 인수하면서 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종업에 대한 이슈도 좀 덜 있고 이러다 보니 이거를 손대기도 좀 애매하고 안 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뭐 앞으로 알 수는 없지만 저희도 나중에 방향이 바뀐다라면 산업에 대한 규제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희도 세금을 조금 더 부과하는 쪽으로 미국과 비슷한 케이스, 중국과 같은 케이스가 아니라 미국과 비슷한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중국의 경우처럼 지금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폼 기업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배달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을 그렇죠. 텐데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를 조금 개선하는 쪽으로 가는 쪽이 방향이 되지 않을까. 물론 그러면 플랫폼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비용이 좀 올라가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독점적 구조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을 너무 규제를 하면 문제가 되는 게 결국 글로벌 플랫폼하고 경쟁인데 여기서 졌을 경우 사실 우리나라 기업만 손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어떤 한계도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글로벌 흐름을 서서히 쫓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한국 시장에 대한 그 걱정거리를 하나 찾는다고 하면은 현재 이제 한은에서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연내 한 번 정도 더 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인데 이것이 결국 우리 심각한 가계부채 그다음에 B2 논란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유동성 회수로 연결지면서 또 시장에 대한 그 매수 강도를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걱정이잖아요. 자, 이제 논란이 좀 많은데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부채가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0.75까지 올라간 금리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빚이 좀 많고 부채가 많은 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힘들어지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 돈을 끌었을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있는 사람들이 과연 B2를 안 할 거냐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사실 0.75에서 여기서 한 번 더 올린다고 해도 1%거든요. 그럼 그 금리를 은행에 넣었을 때 과연 실익이 있느냐,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느냐 생각을 하면 2번 정도 올린다고 해도 여전히 초저금리일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초저금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제한적이다. 그러면 뭐 부동산이 될지 뭐가 될지 알 수 없으나 궁극적으로 좀 투자와 관련 활동을 줄일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판단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투자 활동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투자 활동이 줄어드는 가장 큰 요인은 내가 투자할 만한 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이 줄어들 때입니다. 네. 예컨대 지금 부동산 하나만 하더라도 정부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많은 투자가들이 볼 때 야 이제는 더 이상 부동산을 사서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들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부의 정책이 성공한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뭐 있는 사실인 거니까. 네, 지금 물론 현상은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도 나오는 정책이 방향이 정말 이 부동산 관련 기대 수익을 꺾을 수 있는 정책이 획기적으로 나온다라면 분명히 투자자들이 안 하겠지만 뭐 그런 정책이 안 나와서 계속 기대 수익률이 높다라면 이 금리라고 해서 금리 한 번 더 올린다고 해서 그만둘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1%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계속 그 돈을 불리는 어떤 재테크의 개념으로는 이 투자가 계속 활성화될 수밖에 그렇죠. 없다. 그게 뭐
어떤 걸 할지 모르겠지만 뭐 비트코인을 할 수도 있고 주식을 할 수도 있고 부동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좀 더 기대 수익이 높은 분야로 찾아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일단 현재까지는 가장 수월하게 적은 돈이든 큰 돈이든 수월하게 할 수 있는 투자는 일단 주식 투자니까. 돈을 집어넣기는 수월하지만 돈을 벌기는 어려운 게 주식 벌기는 투자죠. 어렵죠. 예, 벌기는 우리 부동산보다 더 어려운 게 주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들어왔던 그 주린이 분들은 그냥 사놓고 좀 기다리면 다 올랐으니까 이런 시장을 또 생각하고 최근에 들어온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장은 사실 돈 벌기 어렵다. 이걸 기본으로 깔아야 되죠. 사실 저도 이제 20년 넘게 근무했지만 시장이 좋을 때도 돈 벌기 어렵고 시장이 어려울 때도 돈 벌기가 어렵습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뭐 내게 올라야 좋은 거지 지수가 오른다라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것만큼이나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노력도 굉장히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그 방향성은 맞지만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부하고 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뭐 816 머니톡과 같이 좋은 유튜브들도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항상 내거화를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좋은 인터넷 강의 들었다고 해서 서울대학교 가는 거 아니었거든요. 그죠? 그렇죠. 네, 성적이 똑같죠. 사실 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좋은 거를 듣고 그걸 내 거로 소화해내고 그걸 내 실력으로 하는 과정이 꼭 있어야 되고요. 주식은 넓게 하는 것보다 깊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너무 많은 매체들을 접하다 보니까 깊게 하려고 안 하세요. 예컨대 신문 하나를 봐도 밑줄 치면서 읽어야 돼요. 기자분들 정말 기사를 잘 쓰시지만 제목만 보고 이 기사를 쓰면 방향이 그쪽으로 흐르는데 제목 먼저 안 보고 밑줄 쳐서 보이면 거기에 제대로 된 내용을 전달하는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조금 더 천천히 깊게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이게 뭐 매체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또 많은 걸 보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많이 깊게 들어가지 않은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댓글로. 좋다는 거 사다 보니까 30개, 40개 막 50개 그렇죠. 넘어갔다. 예.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그게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팔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런 뭐 방송이 됐든 언론 매체가 됐든 여러 가지 형태로 정보를 접했을 때 그 자꾸 집중하는 게 우리 방송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그래서 뭘 사면 돼? 여기에 자꾸 집중을 한단 말이죠. 저희도 반복적으로 출연하신 분이 괜찮다고 하는 주식이 왜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와 맞습니다. 여기에 좀 네. 집중하자고 아무리 예. 말씀드려도 결론은 그래서 뭘 사면 돼? 이런 그렇죠. 성향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사는 데까지도 중요하지만 그걸 샀을 때 이유를 모르면 왜 하락하는지 이유도 모르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하는 편인데 어떤 종목을 추천받았을 때 그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수 추천 이유가 3개가 있으면 그걸 꼭 봐요. 근데 빠지면 그 중에서 하나가 분명히 아웃되는 게 있거든요. 이건 얘기한 거하고 다르네. 그때부터는 생각을 달리하는 이런 생각들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결과만 듣고 그렇죠. 자 시장이 좋다더라. 이 종목이 좋다더라. 사볼까? 이건 굉장히 위험하신 생각입니다. 시장이 왜 좋다고 했는지 그 기업들 왜 좋다고 했는지를 반드시 기억해놔야 대응이 되거든요. 근데 참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저도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출연하신 분하고 저도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거를 배우지만 나중에 영상을 다시 보면서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뒤늦게 이렇게 좀 그 맥락을 완전히 이해하는 그 폭이 넓어지는 계기들이 여러 번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사실은 신문도 밑줄 쳐면서 읽어야 된다듯이 영상도 사실은 이게 돈이 들어있는 정보다 생각되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써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메신저로 정보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대부분 한번 읽고 마는데 저는 저녁에 다시 한번 복기를 합니다. 내가 놓친 게 없나 천천히 한번 보고 그 중에서 정말 메가톤급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요걸 다시 뽑아보면 그거와 관련해서는 또 밤새 또 공부를 해봐요.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서 연관된 게 뭐지? 그렇게 들어가 봐야 되는 거지. 그것만 봤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매체가 있는 게 투자자들을 더 혼란스럽게 할 수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방송 보시는 분들은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그냥 쉽게 뭐 처음에 아이들 뭐 예. 우유로 젖으로 크지만 나중에는 고기도 뜯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자기 실력을 예. 좀 자꾸 키워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